맨체스터 시티가 마침내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유럽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하는 명장 반열에 올랐는데요. 과연 이 맨시티 트래블의 중심에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또 전술적인 특징,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변이 발생할 뻔했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기 인테르가 더 잘했습니다. 더 준비도 잘해가지고 나왔고요. 예. 맨시티 맞춤형으로 전술도 잘 준비해갖고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뭐 그 에데르손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또 이제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쨌건 밀리던 구간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에서 타개하는 모습, 물론 뭐 막판에 공세에 조금 시달리긴 했었지만요. 예. 그러면서 결국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트래블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맨시티의 득점을 담당하는 선수는 엘링 홀란 선수고, 뭐 이번 대회 득점왕이기도 하지만 이 경기에서 또 의미 있었던 게 올 시즌 이 맨시티 전술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로드리가 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빛난 것이었는데, 이 로드리 선수의 활약을 중심으로 또 전반적인 맨시티 플레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선발 명단이라든지 또 선발 포메이션,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인테르는 소폭의 변화가 있었죠. 미키타리안이 부상 때문에 이제 조금, 물론 뭐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컨디션 난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차하놀루가 이제 전진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도리어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브로조비치가 선발 출전한 게 더 나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브로조비치가 계속 맨시티 중원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3-5-2 포메이션에서 제코와 라우타로가 이제 투톱으로 서고, 말씀하신 차라놀로와 바렐라가 메짤라,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약간 후방의 조율사 역할을 했었고,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좌우 윙백, 바스토니, 아체르비, 다르미안의 3백에 이제 이번 대회 최고의 선방을 보여왔던 오나나가 골문 지켰고요. 맨시티는 그 유명한 뭐 이제 세계 축구의 새로운 신조류가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이제 3-2-4-1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예, 먼저 그 슈팅을 가져간 거는 맨시티였어요. 일단 뭐, 로드리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었고요. 이제 이를 받은 베시바가 볼을 끌고 가다가 상대 수비가 두 명이 있었는데, 슈팅을 가져갔고요.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결됐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뭐, 그릴리시와 베실바가 좌우 측면에 서고, 또 중앙 지역에 더브라이너와 빈도안이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지만, 기점 패스로 주는 이제 로드리 선수의 플레이가 초반부터 빛나기도 했고, 사실 여기서 빨리 골이 들어갔더라면 또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인테르의 공세에 도리어 시달렸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브로조비치가 워낙 활동량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조비치가 전진해가지고 계속 로드리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예. 또 이 경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베실바 그리고 글리시 좌우 윙들이 평소보다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이 살려면은 측면이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칸지하고 아케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실수들이 있었어요. 후벤 디아스는 너무 안정적인 수비들을 펼쳐줬는데 좌우 센터백들이 조금 또 수비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스톤스가 자꾸 내려와야 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 홀로 중앙에 덩그라니 남아있고, 여기를 그러니까 인테르 중원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맨시티를 괴롭혔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12분경에 둠프리스가 이제 롱스로인을 보낸 거를 로드리가 걷어낸 거를 이제 그 다르미안이 약간 조금 슈터링성으로 올린 거를 골라인 바로 앞에서 라우타로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건 뭐 각도가 좁았다 보니까 에데르손 골키퍼가 그냥 쉽게 막아냈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맨시티가 3-2-4-1 포메이션으로 잘 하던 플레이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좀 인테르가 잘 제어하는 과정 속에 좋은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분경에 또 여기서 브로조비치가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니까 로드리의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났고, 여기서 이제 디마르코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가로채기를 하면서 그대로 이제 오버래핑에 들어가서 횡패스를 준 거를 브로조비치가 라우타로한테 주고, 라우타로가 뒤로 다시 내준 거를 브로조비치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습니다. 예, 크게 좀 빗나가서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과정은 굉장히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25분경까지는 도리어 인테르가 슈팅 숫자에서도 4대1로 크게 앞섰고요. 또 이제 태클에서도 9대6으로 앞섰고요.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소유권 힐링 횟수가 8대4로 2배가 더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맨시티가 소유권을 많이 잃었다는 거는 맨시티가 자기네들 방식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로드리 압박이 굉장히 통했던 거였는데, 로드리가 계속 밀려나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25분경까지의 로드리의 그 히트맵인 건데, 예. 계속 밀려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조비치가 조금 압박을 특히 많이 하면서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로드리를 괴롭히는, 거기다가 이제 차라놀루하고 발렐라까지도 같이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로드리가 살아났던 배경에는 스톤스의 전진 배치가 올 시즌에 있었는데 이 스톤스가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로드리가 외로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하지만은 25분부터 약간 조금 전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귄도안이 원래 그러니까 그 왼쪽 메잘라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분 이전까지의 히트맵이 왼쪽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메잘라로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귄도안을 내린 거예요. 예. 귄도안을 내리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 3-3-4 형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전반전 평균 위치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드리가 중앙에 있고 균도안이 옆에서 도와주는 장면. 그러면서 사실 로드리가 그전에는 밑에서 뛰고 있었는데 이게 25분 후부터는 전진해서 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스톤스가 내려가면서 로드리도 내려가고 차례로 밀려 내려오고 상대의 압박에까지 휘둘리다 보니까 맨시티가 잘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 경기 도중에 해안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치 조정이 다시 맨시티의 중원 플레이를 회복시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뭐 27분경에 로드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침내 압박에서 풀리니까 전진 패스를 길게 찔러줬고 빈도안이 이제 센스있게 옆으로 툭 내준 거를 더블라이너가 받아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홀란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다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오나나 골키퍼가 잘 선방을 했고요. 네, 사실 이 장면부터 조금 이제 맨시티의 공격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29분경에는 디아스가 이번에는 조금 공격 쪽에서 이제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패스를 내준 거를 더블라이너가 이제 볼을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오나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긴 했었죠. 경기 전부터 더블라이너의 몸 상태가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 패스와 슈팅 두 차례 연달의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고 조금 부하가 걸렸는지 스스로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30분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전에 한번 혼자서 미끄러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아 보이더니만 결국은 스스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고 결국 이제 포든이 몸을 빨리 푸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사실 이 장면 이후 바로 교체되나 싶었는데 본인이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뛰는 과정에서 이제 스프린트가 필요할 때 못 뛰는 게 확인되면서 팀에 지장을 주니까 본인이 일단 손을 들었어요. 나가겠다. 그래서 35분에 맨시티는 불운하게도 더블라이너를 빼고 포든을 조금 이제 전술적인 이유 외에 교체로 쓰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더블라이너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그래도 지난 그 첼시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에도 리디거랑 이제 충돌해가지고 안면 부상을 당해서 결승전에 끝까지 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러면서 약간 조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는 불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더블라이너가 빠지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가 펼쳐졌어요. 왜냐면 맨시티도 에이스가 빠졌으니까 전반전 추가 시간 1분경에 로드리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내줬고 스톤스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베실바가 볼을 끌고 가다가 뒤로 이제 패스를 준 걸 아칸지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결국에 전반전은 득점이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뭐 전반전 그 기록을 놓고 보면은 맨시티가 공격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점유율에서도 62대 38로 크게 앞서긴 했지만요. 정작 슈팅 숫자는 4대4였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맨시티 0.36골 그리고 인테르 0.21골 그리고 코너킥은 맨시티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반면 이제 인테르가 하나 얻어냈고 그러니까 맨시티가 주도는 했어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빅찬스 한 번 있었지만 그 혼란의 슈팅 같은데 솔직히 뭐 그 장면이 뭐 확실한 득점 기회였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후반전도 사실 조금 이제 양팀 모두 탐색전 위주 조금 신중한 플레이를 하던 와중에 인테르도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그 56분경에 이제 제코가 부상을 당하면서 루카쿠가 교체 투입됐는데요. 56분경에 안 그래도 아칸지랑 아케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실수들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칸지가 백패스를 받아서는
좀 패스를 안일하게 줬어요. 예. 그러니까 아칸지 입장에서 에델송이 나와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준 것 같은데 좀 둘의 이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또 패스 방향도 좀 안일했어요. 예. 그걸 이제 그 라우타로가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가로채고서는 크로스를 올린다는 게 이제 에델송 골키퍼한테 막혔는데 이거 약간 조금 크로스가 안일하긴 했었죠. 예, 그래서 약간 그 본인의 판단이 늦었어요. 좀 네. 빠르게 신속하게 슈팅을 할 거면 확실하게 네. 하기 위해 움직이고 아니면 패스를 할 거면 동선 자체를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어정쩡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루카쿠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연출됐었죠. 예, 그런 가운데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위기를 넘긴 상태가 됐고 그 위기를 넘기고 또 선제골 기회가 옵니다. 예, 그 68분경에 일단 그 로드리가 측면으로 패스를 길게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그릴리시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브로조비치가 이제 헤딩으로 막아낸 게 뒤로 흐르면서 여기서 이제 귄도안이 골라인 쪽에서 받아서 백패스 줬고 포든이 박스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패스를 준 거를 이제 아칸지가 여기서 전진 패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베실바가 컷백을 준다는 게 이제 인테르 수비수인 아체르비 맞고 약간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로드리가 수비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 넣은 예, 거였습니다. 이 수비의 위치까지도 계산한 것처럼 골문 예. 구석으로 감아 들어간, 그러니까 수비 두 명이 골문 구석 쪽을 커버하고 몸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감아서 들어갔죠. 그리고 예. 중요했던 것은 아칸지도 전진해서 좋은 패스를 줬고 또 로드리도 전진해서 슈팅 위치에 와 있었다는 것. 결국에 맨시티가 공격할 때는 후방 선수들까지 쭉 올라와서 가담해주고 또 로드리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대회 내내 또 이전에도 이런 좀 멋진 골을 넣었었잖아요. 네, 바이에른하고의 경기에서도 사실 밀리던 흐름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제 대승을 이끌었던 거였잖아요. 1차전에서. 네, 결국 주포들이 묶여도 다른 선수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로드리가 마무리한 슈팅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반 초반에 조금 고전을 했지만 전술적인 조정 그리고 후반전에 이런 결정적인 골을 통해 로드리가 왜 펩시티에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는 사실 그 인테르의 파상 공세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 71분경에 혼전 상황에서 이제 둠프리스가 헤딩으로 길게 넘겨준 거를 디마르코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져 나왔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디마르코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루카쿠를 맞고 튕겨져 네, 나갔습니다. 사실 루카쿠는 등 돌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가 없긴 네. 했는데 그래도 실점하자마자 골대를 강타한, 그리고 솔직히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골대를 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테르도 쉽게 무너지진 않았다. 네. 그리고 이 장면 이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73분경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패스를 측면으로 내줬고 이를 받은 루카쿠가 그대로 이제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죠. 네, 조금 아쉬운 슈팅이었고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인테르가 76분경에 바스토니하고 둠프리스를 빼고 고젠스하고 벨라노바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적중한 카드였어요. 특히 고젠스가 예.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사실 이번 경기에서 공격 관여를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고젠스였거든요. 사실 인텔에 온 이후에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 2020때 좀 모습이 좀 나오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한 10분 조금 남짓하게 뛰면서도 예.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어쨌건 그래도 맨시티한테도 득점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77분경에 일단 귄도안이 측면에서 패스를 로드리한테 줬고 여기서 이제 로드리가 찔러준 패스를 포든이 정말 예술적인 터치로 마치 그 예. 베르캄프를 연상시키듯이 그대로 볼을 쫙 끌면서 그대로 터닝을 해가지고 드리블로 그대로 치고 가서 좋은 득점 찬스를 본인이 만들어냈으나 여기서 약간 조금 슈팅이 아쉬우면서 물론 뭐 오나나 골키퍼가 잘 읽고 선방을 한 거기도 하지만요. 예. 네,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챔피언스 결승전급에서 뛰는 선수라면 요 정도의 기회, 특히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좌우 측면에 골문이 열려있는 위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조금은 가운데 쏠린 슈팅이 아쉬웠다. 다만 돌아서 두 명 사이를 빠져들어가는 그 움직임만큼은 포든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 맨시티가 82분경에 이제 그 스톤스를 빼고 워커를 투입을 했고요. 스톤스가 여기 옷이 찢어지고 그렇죠. 좀 그러면서 몸 상태도 조금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예. 워커를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테르는 84분경에 차라놀루하고 다르미안을 빼고 미키타리안하고 담브로시오를 투입을 했는데요. 담브로시오 투입한 건 이제 높이를 조금 살리겠다는 포석이었던 거였죠. 예, 결국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전으로 붙여서 이제 우당탕탕이든 헤더든 이제 빠르게 득점을 노리겠다. 예, 실제 뭐 이 과정에서 골이 나올 뻔한 장면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먼저 그 88분경에 브로조비치가 이제 상당히 정교한 대각선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고제스가 타점 높게 이제 붕 떠올라서 헤딩 패스를 줬고, 이거를 루카쿠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한테 막혔죠. 예, 사실 이 장면은 루카쿠도 공이 오는 걸 보고 노리고 헤더 슈팅을 했는데 오히려 이 노린 게 헤딩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좀 눈을 감고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의 위치, 골문의 위치를 보고 정석적인 조금 교과서적인 헤딩이 되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좀 막혔다. 네. 그래도 뭐 에데르손 골키퍼도 어쨌건 뭐 그 방향으로 잘 움직이면서 정말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에데르손 선수 그 발 맞고 튀어나갔죠. 예. 예. 90분경에는 루카쿠가 이번에도 그 라우타로의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좀 진짜 어처구니 없이 너무 크게 벗어났죠. 또 직전에 있었던 기회를 본인이 놓친 것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예. 싶어서 좀 무리하게 슈팅한 것도 있고 조금 집중력이 흔들린 것 같았어요. 예, 너무 허무하게 예, 빗나갔잖아요. 약간 조금 그 벨기에 그 탈락 그렇죠. 월드컵에서 그때 탈락 때 비슷했어요.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루카쿠가 확실히 멘탈이 강하지는 못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실수를 범하면은 계속 그게 머리에 남는 유형 같아요. 네, 만회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좋지만 그게 이제 조급종으로 이어졌다. 추가 시간 3분경에는 브로조비치가 이제 프리킥을 올린 거를 디아스가 걷어냈고, 이걸 이제 바렐라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고요. 예, 로드리처럼 좀 구석으로 넣어줬다면 좀 장군 멍군이 됐을 텐데 결정력의 차이가 보였고요.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그 디마르코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고제스가 앞에서 잘라먹는 형태로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에데르손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펼쳐 보였죠. 예, 결국에는 이 장면까지도 에데르송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뭐 이번 경기는 이제 골키퍼 본연의 선방 능력으로 빛나면서 맨시티의 우승에 기여를 했고요. 맨시티가 1대0 승리로 유럽 챔피언이 됐고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그 36분경부터 이제 84분경까지의 패스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실히 귄도안을 내려서 플레이를 시킨 거, 그러면서 로드리가 전진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귄도안이 로드리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준 거잖아요. 저 그 화살표가 가장 두꺼우니까요. 예. 그러면서 로드리를 전진시키면서 살린 게 맨시티가 승리할 수 있었던 전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경기에 뭐 더브라이너도 부상 때문에 빠졌고 홀란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기대치만큼의 임팩트를 못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맨시티의 플레이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건 결국 중원의 핵심인 로드리였고, 로드리를 살리는 것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였다. 실제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25분경까지만 하더라도 도리어 인테르가 더 높았잖아요, 기대 득점이. 예. 하지만은 딱 이제 25분경부터 균도안을 내리면서 맨시티의 이제 기대 득점이 올라갔고요. 결국 골이 나온 다음에 이후부터는 인테르가 파상 공세로 나섰기 때문에 다시 인테르가 역전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어쨌건 딱 그 전술적인 포인트 구간에 맨시티가 역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 중요한 게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분명히 달라졌다.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노련하게 승리를 지키는 형태의 경기 운영. 예. 추가골, 뭐 세 번째 골, 대량 득점 하려고 나가다가 오히려 막고 역전당하고 흔들리는 이전의 좀 이상주의자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25분경까지는 확실히 인테르가 공격을 주도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25분 이후부터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는 보면 또 이제 맨시티가 공격을 주도한 게 확인이 네. 되죠. 그러고 나서 선제골 들어가고 나니까 맨시티는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이제 인테르가 파상 공세에 나섰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더라도 디아스가 가장 많이 관여를 했는데, 디아스는 이제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관여한 선수가 바로 로드리입니다. 예. 거기다 로드리는 어쨌건 슈팅도 한 번에 키패스도 두 번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승골의 주인공이고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로드리가 이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전부 합쳐서 52경기에 오. 출전했거든요. 예. 근데 펩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내내 필드 플레이어 중 단일 시즌 최다 출전이 메시가 2011-12 시즌에 기록했던 57경기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2위예요, 로드리가. 예. 사실 메시는 어떤 감독도 부상이 아니면 뺄 수가 없는 네. 거고,
그 솔직히 본인도 얘기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메시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선수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특정 선수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로드리 없이 작동이 안 된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3-2-4-1을 얘기할 때 뭐 많은 스톤스의 전진 배치라든지 그리고 혼란이 와서 전방에 무게감을 살려준 것, 덕배가 잘하고 또 균도안이 만개하고 균도안이 뭐 최고 시즌을 보내고 하지만 로드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조명이 안 됐잖아요. 실제로는 로드리가 잘해야 그 나머지 선수들이 잘 된다. 근데 저는 뭐 이번 시즌 균도안의 활약상도 특히 그렇죠. 후반기, 예. 후반기 이번 경기도 어쨌건 균도안이 내려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들을 많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균도안이 예. 경기 내내.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혼란 더브라이너 솔직히 언론상에서나 이런 그 홍보상에서는 가장 전면이지만 균도안 로드리야말로 조금 이제 알짜배기들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성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기록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인테르가 막판에 이제 파상 공세를 했다 보니까 인테르가 더 주도한 경기가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왜냐면 점유율도 뭐 생각보다 크게 차이는 안 났고요. 네. 56대 44.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팅 숫자가 14대 7로 인테르가 2배가 더 많았고 기대 득점도 인테르가 1.8골 그리고 맨시티가 0.9골.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2대1로 인테르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가 예, 됐었는데요. 유효슈팅도 6대 4인데 솔직히 저는 그 루카쿠의 헤더 슈팅이 그 만들어간 건 두고두고 물론 포든이 놓친 것도 아쉬운 장면으로 볼 수 있지만 루카쿠의 장면은 9번 스트라이커라면 좀 웬만하면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인테르가 그걸 넣었다면 연장 가고 솔직히 누가 이겼을지 몰랐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루카쿠가 좀 많이 놓쳤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에데르송 골키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경기의 우승 주역 중에 한 네. 명으로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에데르송이 평소보다 빌드업 실수가 많았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는 장면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원래는 에데르송 하면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네. 이번 경기는 패스 성공률이 68%. 네. 에데르송답지 않거든요. 에데르송은 원래 평균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하는 네. 선수인데 그 정도로 발밑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번 시즌 내내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한 선방쇼를 펼쳤잖아요. 특히 예. 바이에른 그리고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 상대로 에데르송이 미친 선방들을 펼치면서 결승 진출에 있어서의 좋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방 5회 그리고 상대의 득점으로 연결될 뻔했던 슈팅들이 기대 득점으로 따지면 1.17골이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럼 에데르송이 한 골 막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에데르송이 한 골 막지 못했으면은 그랬으면은 이 경기 연장 갔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키퍼의 활약이 정말 중요해요. 과거 리버풀이 우승했을 때도 알리송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는 쿠르투아가 있었는데 솔직히 맨시티가 이런 고비 때마다 흔들리는 게 빌드업은 좋지만 에데르송이 좀 실수가 많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올 시즌에는 에데르송이 그냥 그 빌드업보다 선방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공신이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선방 5회가 전부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었고요. 또 이제 하이클레임스가 이제 높은 거 잡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경기 막판에 그렇죠. 그렇게 자꾸 무한 크로스를.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약간 예.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는 예. 그런 영리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원래면은 펀칭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예. 자신 있게 그냥 잡아낸 거죠. 예, 네. 에데르송도 분명히 놓칠 수 없는 활약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결국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거 유러피언컵까지 합쳐서요. 예. 이게 그 잉글랜드 구단으로는 6번째 이제 유러피언컵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 예. 리버풀이 총 6번으로 최다 우승을 기록한 잉글랜드 팀이고요. 맨유가 3번,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제 80년대에 2번 했고, 예. 첼시가 또 이제 로만 체제에서 2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가 뭐 과거에 우승을 했던 예. 바가 있고, 맨시티가 새롭게 이제 우승팀이 됐고요. 그 또 하나 대단한 기록, 과르디올라 감독의 기록이에요. 예,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침내 그 통산 3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유러피언컵과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도합을 해가지고 공동 2위로 올라서게 된 거죠. 네, 안첼로티가 4회로 단독 1위고, 리버풀의 바페이질리,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진 지단에 이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2번, 그리고 맨시티에서 1번으로 3번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안첼로티의 기록 충분히 이제 따라잡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과르디올라 감독 그렇죠. 아니겠느냐. 예, 둘의 나이를 고려하면은 예. 안첼로티는 좀 나이가 있고 과르디올라는 아직도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역사상 최초로 트래블 2회 달성한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맨시티에서 2번의 트래블을 달성했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10년 정도는 더 감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정도가 된다면 지금은 좀 영국 내에서도 퍼거슨이 그래도 뭐 더 많은 뭐 기록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얘기하면서 낫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과르디올라가 최소한 그 급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 10년 뒤에는 과르디올라가 정말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번 우승 과정에는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축구의 역사, 축구의 철학에 영향을 준 부분까지 평가받고 있어서 이번 맨시티도 역시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팀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결국 저는 그러니까 맨시티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평소보다는 부진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그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불운들이라던가 안 좋았던 뭐 항상 그러니까 자멸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긴장한 느낌이 굉장히 역력했어요. 평소 맨시티답지 않게 실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케라던가 아칸지라던가 뭐 그리고 스톤스도 조금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었고 글리시도 상당히 그렇죠. 절었고 베실바도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저는 앞으로 맨시티 선수들이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과거 퍼거슨 시대의 맨유처럼 장기 독주, 이미 프리미어리그에도 타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도 강할 것 같고 또 저는 정말 기대되는 게 이 트래블 팀을 우리가 7월 달에 한국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멤버들을 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경기도 있거든요. 이제 2022-2023 시즌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한준TV는 여름에도 쉬지 않고 또 새로운 이적설과 프리시즌 경기들, 다양한 소식,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도 6월달에 이어지거든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 분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